안녕하십니까. 2020 배치쇼 쌍절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변상욱, 장성철입니다. 윤태곤입니다. 네. 자, 코로나19와의 싸움이 힘겨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서울에서는 지금 구로 상황이 좀 심상치는 않은데, 자 일단 11층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콜센터에서 9층하고 10층에서도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확진자가 지금 109명이 됐고요. 9층하고 10층에서 확진된 분들은 9층에 있던 27살 여성이고 10층에서 있던 분은 34살 남성인데 콜센터가 아니고 다른 입주사 직원들이에요. 그래서 층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엘리베이터나 뭐 이런 데서 감염됐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만 수직 감염은 발생한 건데 이 다행히 거기 사는 위층에 또 위가 다 오피스텔이잖아요. 오피스텔에 있던 분들은 아직 전부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하면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어떻게 보세요? 좀 약간 이게 구로 콜센터 상황을 보면 이 막는 뚝이 약간 무너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요. 네. 그 이분들이 한 5명 정도가 예. 2월 말에 걸렸다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확진 판정은 3월 10일경에 받은 거라서 열흘 동안 신도림역에서 네. 예, 주로 대중교통 타고 타고 여기저기 다니고 가족들한테도 옮겼을 수도 있고. 가족들이 지금 이런 저 확진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 예. 가족들이 또 딴 데 가서 옮겼을 수도 있고 이게 예. 지역사회 감염으로 상당히 확진될 것 같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짚어봐야 될 지점이 우리가 뭐 신천지라는 종교 단체에 대해서 집중해서 봤는데 취약한 곳들이 요양병원. 그렇죠. 집단 거주 시설. 예. 예. 그 요양병원도 좀 환경이 안 좋은 요양병원, 막 아주 그렇죠. 뭐 고액의 뭐 실버타운 이런 데 터졌다는 이야기 네. 없잖아요. 그리고 또 콜센터라는 곳이 환경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그렇죠. 있는 분들, 그리고 네. 그분들이 이제 식사를 같이 하셨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같이 밥을 먹냐? 아니, 아니 밥을 먹어야지. 임금도 작고 네. 점심시간이 작기 때문에 냉장고에 반찬 넣어놓고 그렇죠. 같이 밥해가지고 먹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취약한 분들을 파고드는 거죠. 근데 이게 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생활하는 거잖아요. 네. 그 신천지 교인들처럼 네. 하루 종일 오히려 더 밀접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이러한 콜센터가 그 공식적으로 잡힌 곳만 해도 한 1000여 곳 가까이 되고요. 네.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보면은 한 30만에서 40만 40만 명 명 가까이 정도 된다고 된다고 해요. 그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 한 분이라도 걸리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대부분이 커질 것 같아요. 저임금 여성 노동자고 흔히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두기 이야기 하는데 재택근무에서 딱 계급 차이가 나타나잖아요. 맞아요. 그런가요? 대기업 분들 네. 그런 분들은 다 재택근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안타깝습니다. 계급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전 재택근무가 절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경우에도 네. 물론 뭐 자기가 술 먹는다고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거리를 둘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뭐 다행스러운 건 일단 경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그냥 병원도 안 가고 자가격리 중이었는데 완치가 되신 분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약도 없고 뭐 백신도 없는데 그냥 놔두면 그냥 감기처럼 스스로 낫는 거잖아요. 사실 감기 약이라는 것이 치료제가 아니라 사실은 증상을 완화해서 좀 견디기 쉽게 해주는 일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약인데, 예. 그냥 가라 왔다 가라 어쨌거나 검사하지 이 마라. 전파력은 강하지만 치명도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은 왜 WHO에서 팬데믹까지 이렇게 선언했겠습니까? 팬데믹 선언은 지금 WHO가 세 번째 팬데믹 네. 그러니까 세계적 대유행 선언이 세 번째잖아요. 홍콩 독감은 실제로 굉장히 좀 위중한 병이었는데 신종플루 때 2차 팬데믹 선언을 두 번째로 했는데 신종플루는 저 걸려봤거든요. 아 걸려보셨어요? 걸려봤어요. 76만인가 그 중에 한 분이셨네요.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어머나. 대유행이 지난 뒤에 걸렸더니 그건 그냥 타미플루 먹으면 나아요. 그래서 저보고 검사를 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유행이 지났기 때문에 검사비가 10만 원쯤 해요. 그리고 타미플루 처방받으면 한 3,000원인가? 의료보험이 돼가지고 예. 검사를 괜히 받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타미플루 먹고 말 걸. 그리고 실제로 좀 약간 감기에 약간 독한 정도
그러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2020 배치쇼니까 네. 이게 총선에 어떤 영향일까 이것도 뭐 봐야 되잖아요. 저는 아니 국난을 아니죠.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 네, 이런 미치죠. 정략적인 해석을 한단 말입니까? 화를 내고 자, 이런 거죠. 아닌가? 버럭 죄송해요. 제가 뭐 점장이는 아닙니다만은 지금이 3월 12일인데 네. 그럼 한 4월 10일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를 본다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요 계급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 네. 이게 지금보다는 훨씬 그때 가서 주목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더 어려워지겠죠. 네,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영업자들 다 죽어나는. 네, 지금은 방역에 대해 가지고만 아주 이게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는데 그때 가면은 방역보다는 그 경제적인 경제가.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다. 또뭐 우리 주식도 박살나고. 그러니까요. 이게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팬데믹 선언이 뭐랄까 정부의 정치적 부담은 조금 덜어지는 측면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다 우리만 그런 게 똑같으니까. 아니다. 네. 뭐 이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핑계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저는 그래서 좀 이러한 어려움들을 그 현금으로 그냥 네. 포퓰리즘적으로 극복하려고 음. 좀 돈을 현금을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었는데 필요할 이게 것 같아요. 네. 한계 상황에 몰린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는 50만 원이 아마 500만 원, 5천만 원 그런 효과가 있을 거예요. 현장은 뭐 저 주변에도 뭐 저 처남도 자영업자고 남대문시장 장사하는데 가게를 못 나가요. 아예. 네. 그것도 종업원들을 굶길 수는 없잖아요. 월급의 반이라도 줘야 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사실은 그 자영업자들의 영향이 전체적인 경기 순환 그리고 또 SBS 같으면 뭐 광고를 먹고 사는 회사인데 광고 수익이 떨어질 테고 뭐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실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성 지원 아까 네. 말씀드린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네. 지금 논쟁이 이런 것들이 훨씬 총선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다. 뭐 누구한테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네. 어떤 이슈가 올라올 거냐라는 점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해찬 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네. 나라도 너 지금 자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11조 7천억 추경을 해온 거와 관련해서 네. 여당에서는 좀 더 늘려라. 네. 늘려가지고 좀 현금을 나눠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와라 그랬는데 네. 홍남기 부총리가 안 된다. 그거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근데 이제 경제 관료 입장에서는 국가 부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내 줘라 이렇게 그냥 얘기만 하면 되는 정치인하고 국가 부채를 관리해야 되는 경제 관료 입장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입장도 저는 이해가 그러니까 갑니다. 저는 네. 제가 좀 취재를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 잘했다가 아니라 네. 취재를 해보니까 정부에서 이 추경을 짤 때 그 가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고 뭐 이런 점에 대해서 네. 3월 20일 정도가 정점일 것이다. 지금 현재 코로나에. 예상은 그렇죠. 예, 그리고 팬데믹까지는 안 갈 것이다. 팬데믹은- 라는 네. 식으로 짰다는 거예요. 그럼 아. 지금이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막 더 창궐해가지고 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이 걱정도 분명히 있지만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로 인한 경제적인 충격, 네. 한계계층이 자영업자 등이 어려워지는 게 더 큰 문제잖아요. 네. 근데 그 이 추경을 계획을 짤 때는 전체적으로 기재부뿐만 아니라 정부 예. 전체 판단이 그까지는 아니었던 건데 이 시간 차이가 있는 거죠. 다시 봐야죠 이제. 예. 네. 근데 하여튼 저 추경을 해서 문제점 딱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게 코로나 극복을 위한 추경이잖아요. 네. 그런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에서는 11조 7천억 중에서 1천억만 써요. 그렇죠. 1천억만 쓰고 나머지 이제 뭐 2조 2천억은 경기부양.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병원들 수익 보존해주고 이런 쪽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고치는 거는 1,000억밖에 안 쓴다라는 것과 예. 그 다음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자금으로 1조 7천억밖에 안 써요. 근데 이것도 대출 심사 받으면 한 2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내일 운영 자금이 그걸로 없어가지고 이제 지금 효과가 무너지는데. 없는 안이라고 할 수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하게 조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원 수익 부분은요 그렇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병원 자체에 대한 것도 있지만 왜 얼마 전에 대구시에서 뭐 네. 회의비하고 초과 근무 수당 먼저 편성했다 뭐 이렇게 욕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공무원들도 과로사 일선 공무원들 그렇죠. 과로사 하죠. 간호원들, 간호사들, 의사들 지금 뭐 집에도 못 가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한테 대해서 뭔가 그 보상이 보충해 있어야 돼요. 주는 네.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즉각적으로. 보상이 있어야 아니, 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감염법 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데는
11조 7천억 중에 1,000억밖에 안 쓴다. 그건 또 이제 내년도 이건 좀 본 예산으로 문제다. 또 편성해야죠. 이제. 어쨌든 간에 상황의 변곡점은 이 구로 콜센터의 집단 감염이 네. 어느 정도나 퍼지느냐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주말을 넘기고 다음 주 초반쯤 되면 이제 결판이 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역류입도 있잖아요. 네. 우리 교민, 이탈리아 교민들이 이제 걸려서 들어온 거.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에서 입국한 사람이 입국한 지 하루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더라고. 폴란드 사람이. 네. 그 사람은 그러면 아마도 걸려서 들어왔을 그렇다고 가능성이 봐야겠죠. 높죠. 네. 영유입 같은 것도 지금 일단 이란 쪽에서는 우리도 막지는 않고 있지만 검역은 강화하고 있어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인들이 전체하고. 입국하는 걸 전면 금지했죠. 30일 동안 영국을 제외한. 네. 그렇게 좀 과감한 조치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시청자 여러분 마스크 잘 쓰시고요. 손 잘 네. 씻으시고 네. 그리고 비타민 과다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마스크를 선관위에서 투표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하나씩 줄 것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확정은 아닌데 아마 줄 것 같아요. 예, 줄 것 같아요. 굉장히 그건 경품도 아니고 투표율이 약간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 장 가지고요. 아니 근데 투표 어쨌든 간에 이게 어쨌든 명목은 예. 투개표 종사자의 안전을 네. 위한 거예요. 뭐 선물이라기보다는 안전을 위한 건데 조금 재고가 될 것도 같네요. 투표.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업인 정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드디어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이 황교안 대표의 이 공천에 관한 이 불만에 대한 답을 내놨네요. 네, 답을 내놨습니다. 네. 대략 4분 정도 2명. 두 명을 두 구제해 준 명은 거죠? 예. 두 명은 이제 경선을 치러라 이렇게 네. 한 건데 민경욱 의원, 그다음에 민현주 의원은 경선을 치러라. 민경욱 그리고 의원이 잘린 줄 알았다가 살아났어요 지금. 예, 예. 그다음에 대구의 이두하 의원하고 예. 홍석준 후보자랑 그다음에 또 경선을 치러라. 이렇게 하고 나머지 5군데인가? 5군데는 6군데? 여섯 군데에서 네 군데죠. 네 여섯 군데. 네 군데는 네 군데는 그냥 간다. 우리가 오라. 더 이상 네. 토달지 마. 이겁니다. 그냥 간다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되면은 이건 확정된 결정이죠. 이 확정된 공관위가 결정인데 재심을 해서 최고에 통보하면 그걸 끝인 거죠 그냥. 근데 바꿀 수가 있는 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국민공천 배심원단이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공관위에서 결정을 해서 음. 국민공천 배심원단에서 후보자 적격 판정을 하면 예. 그것이 후보로 확정이 되는데 예. 여기서 부적격 판정을 딱 내려버리면은 내려버리면, 이거는 제의조차 할 수가 없어요. 아, 그걸로 끝이에요. 이걸로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은 이두하가 올라왔는데 예. 아, 이 사람은 부적격 그러면은 어떻게 다시 공관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방법이 그 없다. 배심원은 당원 누구예요? 네? 배심원은 누구예요? 배심원단은 대략 50명을 예. 선정을 해요. 국민에서 뽑아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이제 공천 최종 결정하기 전에 예. 다 올려요. 올려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해줘야 최고위원회 올라가서 최종 결정이 돼요. 아. 지금 미래통합당은 그런 시스템이고 네. 또 하나는 예. 결국에는 뭐 2016년도랑 똑같이 하는 거지. 예. 나는 이 4명의 도장 못 찍겠다. 아. 무공천 이 2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막장이죠 그럼. 근데 이게 보면요. 이런 경우가 뭐 비일비재하긴 해요. 그렇죠. 공관위 결정에 공천이야 대해서 뭐, 이제 예. 최고위에서 내려가 다 민주당도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렇죠. 민주당은 최고위에서 내리면 다 바뀌어요. 100%예요 지금까지. 그렇죠. 맞아. 예. 거기는 네. 협조체가 잘 되는 것 같아. 협조체 그러니까 협조체 그 아니, 짜고 치는 거야, 아니 그거는 민주당은. 근데 협조 체제가 아니라 짜고 친다는 짜고 말씀을 제가 하고 이제 싶었던 통합민 것 같아요. 저는 예. 오히려 여기 통합당의 편을 들어주고 싶은 게 예. 통합당 그러니까 짜고 치지 않는 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권위가 있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예. 저쪽 공관위는 최고에서 이렇게 하세요. 그럼 네? 라고 해가지고 바로바로 거의 기계적으로 처리하거든요. 그러려고 원혜영 위원장을 시켜놓은 거죠. 말 잘 들으니까. 그러니까 난 여기서 보면은 막 난리 난 데가 많지 않습니까? 다들 근데 아니죠, 통합당? 뭐. 근데 최고위에서 6군데만 고른 거는 저는 처음에 그 생각했거든요. 아유 그래도 많이 추였구나. 좀 그렇죠. 공관위에 이거를 이제 체면을 살려주려고 6군데 정도 했구나라고 하면 좀 그때 뭐 어디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그럼 공관위에서는 그럼 또 최고위에 체면을 좀 차려줘야 될 건데 그렇죠, 그렇죠. 한 개수로 치면 4개는 받지 않을까 그렇게 싶었는데 2개만 두 개밖에 받았더라고요.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 그냥 김영호 위원장이 예. 당신 새끼 안 건들 테니까 내 새끼도 건들지 마. 아. 그렇게 해가지고 딱 한 4명 명단, 2명 명단 이렇게 보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공천에 대한 불만 제기가 나온 것이 그 김종인
전 의원을 네.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분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김종인 그렇죠. 위원장은 그냥 까놓고 말씀드리면 태용호 공천 잘못됐다. 네. 그다음에 강남 을인가? 거기에 최홍 예. 공천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 최홍은 주가 조작을 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대위원장으로서 국민들께 우리 최용 후보 찍어주세요라고 유세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과 태용호는 왜 그러냐면 아니 보수의 그 중심지라고 일컬어지는 강남 갑에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온 사람을 공천을 하면 김일성 외국어 대학을 나온 사람을 공천을 하면 내가 어떻게 보수 분들에게 표를 달라고 그러냐. 나 이거는 도저히 내가 양심상 선거 운동을 못 해준다. 그러니까 공천을 철회해라. 라고 요구한 상황인데 근데 그거 황교안 전혀 대표는 고려조차 되지 않은 거잖아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기 최고위에서 해줘야 되는데 안 한 거잖아요. 안 했죠. 최고위에서 거론도 안 한 거잖아요.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음. 그 최후 통첩을 했어요. 네. 김종인 위원장은 이거 두 개 조정 안 하면 나 선대위원장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아무런 이제 조치가 그 말도 없네요. 했죠. 그거를 아니 그렇게 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왜 없냐? 2016년에도 강남 갑을 내가 다 바꿨다. 그렇죠. 그런 근데 말까지 미래통합당의 네. 선대위원장 미래통합당이 아니라 미래통합당의 당원 당규는 새누리당. 새누리당과 미래통합당의 당원 당규는 아주 시스템적이고 네. 공정하고 아주 그 객관적인 그런 당원 당규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최고위원 자기들끼리 하면 되는 아주 이게 주관적인 당원 당규다. 예, 저는 그렇게 저 말씀드려요.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 댓글 달아주세요. 예. 아니 그럼 저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은 물 건너간 겁니까 그럼? 모르겠어요. 그는 잘 아직 일단 지금 자기가 결정이 안 공개적으로 됐는데. 걸은 조건이 지금 싹 무시된 거잖아요. 최용은 그냥 공관위에서 네. 아 그래요. 근데 최용 괜찮아. 그렇게 한 거고 태용호는 언급조차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한번 그러니까 알아볼까? 저는 개인적으로 태영호 공사는 비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사실은. 내가 예. 태용호 공사에 지금 실무 총괄하는 그 친구를 어제 저녁에 만났어요. 네. 그래서 비례로 가지 왜 그러니까. 왜 지역구 출마했냐 그랬더니 태용호 공사가 어떤 소명 의식이 있더라고요. 사명감.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로운 국가에 와서 지역에 출마해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서 배지를 달면 북한에 있는 고위 관료들과 상부층 그리고 주민들에게 주는 네, 그 메시지가 대단할 것이다. 그거는 저희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가는 누구나 가도 이렇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무조건 아니 그건요. 나오겠대요. 그분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저는 존중하는데 그거를 그러면은 이 제1야당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소신을 꼭 구현시켜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 하면 자기는 출마 자체를 안 하겠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강하게 요구했대. 자기는 비례 안 간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강남갑으로 가야 되나? 아 그거는 이제 공관위에서 출마를 하니까. 범죄 출마를 했어야 되는데. 아니 자기는 거기 노원이나 뭐 다 갈라 그랬대. 보내는 대로. 파주나 뭐 이런 적경 지역도 갈라 그랬는데. 지도부에서 배려해 준 거다. 그런데 이제 당선인. 김영호 위원장이 배려한다고 했는데 좀 모양새가 그러네요. 태영공사는 근데 약간 지역구로 나가서 선거운동하려면 신변 안전도 사실은 좀 걱정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내 얘기해 줄게요. 약간 무섭던데 전. 네, 전화도 뭐 예. 며칠에 한 번씩 바꾸고 예. 집도 어딘지 모르는데 경찰이 딱 데리고 가고 그래가지고 근데 A급 경호 대상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네. 태영호 공사에 아까 그 장 소장님 말씀하신 소신을 존중하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지역 강남갑 지역 주민들을 물론 국회의원이라는 게 지역만 대변하는 게 아니라 헌법기관에서 그 비중이 제일 큽니다만은 네. 그게 과연 가능하냐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면은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있어요. 근데 자유로운 투표로 뽑힐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상징과 이미지를 주고 싶다라고 했대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김성곤 그 민주당 후보도 네. 상당히 좀 막강해요. 저번에도 이종구 그 의원하고 네. 별로 차이가 안 났어요. 표 차이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강남에서? 네, 지난번은 네. 민주당 분위기가 좋아서 그랬던 거죠. 솔직히 김성곤 뭐 의원이 여수에서 3선하고 올라오신 분인데 중진이긴 하지만은 뭐 별로 그렇게 경제 이미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김성곤 의원이 네. 로버트 김채곤 씨의 동생이죠. 네. 그것도 재밌죠. 야, 그러네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한국 국익을 지켰다는 그 이유 미국 때문에 해군- 미국 감옥에 네, 있었던 미국 감옥에. 지금 나오셨나요? 지금 나오셨죠. 네. 예. 다행입니다. 하여간 주목되는 곳입니다. 참 강남은 정말 주목할 만한 곳인데, 자, 근데 저 궁금한 게 김종인 전 의원, 전 비대위원이 왜
경쟁력은 뭡니까? 올해 이분은 나이가 81살이신데 징크스와 너무 운이에요. 정정해. 되게 건강하세요. 네. 징크스와 운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 징크스와 운이 뭐냐면 관여하는 선거는 무조건 이긴다. 그러니까. 그리고 선거를 이기고 나서 팽당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러잖아. 이분이 이제 같은 패턴으로. 징크스예요, 징크스. 이번에 그러니까. 다른 인터뷰에서 뭐 나는 안 간다 그랬었는데 이번에 뭐 조건을 들어주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19, 20 이번 21대 총선이지 않습니까? 네. 19대 때는 새누리당, 20대 때는 더불어민주당. 이번에 만약에 들어온다면은 21대 때는 이제 미래통합당을 이끄는 건데 일관된 게 있어요. 일관된 게 뭐가 있냐면은 중도라는 키워드예요. 아, 19대 때 새누리당이 보수 꼴통 막 이런 이야기 들을 때 그 새누리당으로 이름 바꾸고 뭐 야구 잠바 이제 네. 그때 빨간색이었나? 빨간색으로 이렇게 싹 바꿔가지고 김종인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감으로 해서 중도 이미지. 20대 때 더불어민주당이 뭐 이 친문 운동권 막 이런 데서 탈피하고 싶었는데 네.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친문 이미지, 중도 이미지. 중도 이미지. 이번에 약간 미래통합당도 자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사람을 넣는 건 잘 못 넣었지만은 치는 건 팍팍팍 쳤잖아요. 네. 친박 확 네. 막 색깔 뺐어. 그러면 김종인이 들어가면은 중도 색칠 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철새 소리를 별로 안 듣는 거는 김종인의 자기 주장은 이건 거예요. 나는 중간에 있었다 계속. 나는 있고 네. 정치 세력들이 왔다 니들이 갔다 한 어울렸다는 거고 거지. 나는 네. 여기 중간에 난 나 원래 있다. 계속 같은 이야기를 나는 하고 네. 있었다. 무슨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게 말도 안 되면 이게 등장을 못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계속 등장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죠.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다 땡기는 그리고 거야. 19, 21대 때 네. 장성주 소장님이 아까 팽 이야기하셨지만 제가 그걸 조금 더 부연하자면은 그분을 픽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이 없어요. 이 사람이 남아가지고 나하고 대선 경선할 것도 아니고. 80도 넘으셨는데. 예, 예. 그 어차피 이 사람은 그 대선 후보에는 관심이 없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황교안 대표나 입장에서 뭐 좋겠어요. 깐깐하고 막 머리 아프고 그렇지. 근데 그렇지. 결국 안 좋으면 책임. 어. 되면은 나가고. 그렇지. 그러니까 뭐 부담될 게 아,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하나만 그러네요. 덧붙이면은요. 그 김종인 위원장이 어쨌든 문재인 그때 네. 그 2016년에 민주당을 총선 승리하는 데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속았다. 국민 여러분도 속았다. 어? 내가 그렇게 운동해서 제1당 만들어 놨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집단이냐. 나 속았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께 그걸 알려드리겠다라는 공격수 역할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드려요. 이 김종인 대표가 만약 여기 들어온다면은 두 가지 약간 프로야구 감독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 팀에서 예. 나는 예. 승리를 위해서 가는 사람이다. 부산에 이게 갔다 있고. 롯데에 갔다 그럴 수 있는 거죠. 두 예. 번째는 만약에 스윙보터 유권자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러네요. 이번에 여기를 심판해야 되겠어. 예. 이번은 이쪽 심판할 차례야. 라는 어. 거를 그 자기의 감으로써 거대한 투표 행위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네요. 일단 프리랜서 선거의 왕 네. 이렇게 명명을 하면 되겠네요. 어쨌든 가는 쪽이 이기더라. 예. 자, 김종인 전 대표는 그렇게 넘어가고. 제 댓글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질문, 네, 제가 뭐 하나 말씀드릴게요. 김존이라는 분께서 김존. 예. 왜 미래통합당은 핑크색 컬러를 했냐라고 영어로 질문 주셨는데 영어를 지금 읽고 지금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question amigo. I don't know why they choose pink color. 어우, 야. 왜 그러냐면요. 그대로 굉장히 찾아보신 것 같은데. 미래통합당이 핑크색으로 한 거는 새로운 봄을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돌려드리겠다. 그런 봄을 맞이하게 해드리겠다. 항상 새로운 봄을 맞이하게 해드리겠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답이 되셨나요? 뭐지? 오, 그런 깊은 뜻이 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 잠바 왜 하나 좀 달라고 해서 입고 나오시죠? 저는 당원 아니에요. 아, 당원 아니세요? 네. 그래도 뭐 하나 갖고 와봐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자, 그 영어 질문에도 대답을 하시는 이런 인터내셔널한 감각을 자랑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종인 전 대표는 그쯤에서 넘어가고. 네. 자, 홍준표 전 대표. 와, 정말 풍운한 홍준표. 제가 살면서 홍준표 대표 편을 들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네, 편 들으실 거예요. 저는 이번에 어. 홍준표 대표의 편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영호 위원장이 너무 감정을 드러냈어요. 네. 이 홍준표의 공천 부분과 관련해서는 네. 어쨌든
대선 후보까지 했고 당 대표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 고향 그래도 김영호 위원장이 설득을 해서 고향을 벗어났는데 네. 양산이라는 험지에 가서 출마하겠다라는 거를 그렇게 모욕감을 줘가면서 꼭 그렇게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건지. 왜 황교안 대표의 뜻이 실렸다라는 말이 맞아요. 많던데. 그건 맞아요. 예. 그거는 황 대표의 견제가 들어간 건데 하여간 이 부분이 이번 공천의 아픈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와 김영호 위원장 이게 참 이 선거 결과 후에 네. 이 두 분들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참 궁금합니다. 근데 그리고- 이게 뭔가 근데 세력 대 세력 싸움 느낌이 아니잖아요. 개인 대 개인 대 세력, 개인. 개인의 싸움 그 같은 김영호 느낌. 대 홍준표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네. 오늘 그거 분명하게 했더만요. 무슨 연대 이런 거 안 한다. 무슨 연대 네. 당에다 그렇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네. 하면 뭐랄까 약간 홍준표답지 않은 동정표 전략 이런 게 좀 보이는 것 약간 좀 같더라고요. 불쌍해 보여요. 네, 그러면서 실제로. 대구 수성을 고른 것도 수성은 아니야 아직. 수성을 아니야? 네, 아직 뭐- 장소는 안 정했어요. 대구로 간다고 아니, 했지. 근데 유력 현역이 수성을 없는 유력하긴 곳 하죠. 뭐 이래가지고 수성을 이야기했던데요. 김부겸 주호영하고 뭐 저기 30년간 뭐 홍일학 쪽 갈 수도 있어. 형 동생으로 했는데 뭐 그 그래서 수성을에 수성을이다. 뭐 시인 이상화의 시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아직 아닌 것 같아. 빼앗긴 데라도 보문 오는가란 이상화의 시비가 있다. 정확히 명예가 굉장히 좀 약간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근데 것 그거 같은데. 알아요? 처음에는 양산에 출마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4일 전, 네. 4일 전쯤에 양산 70, 대구 30이었대요. 근데 하루가 지날수록 네. 10%의 이 뒤바뀌는 양산이 거예요. 줄어들고 어, 대구 네, 얼른.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어제 물어보니까 예. 이제 대구로 가는 게 좀 의견이 많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 이야기 했더만요. 뭐 여당 좋은 일 시킬까봐 양산하려고 고민했는데. 근데 이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 이른바 김영호 공관위원장한테 정말 이 통쾌하게 당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통쾌하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면 양산에서 김두관 후보가 되고 자기는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되고 그렇게 되면 거 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일 명분 생긴 거는 양산에서 무소속 출마해가지고 김두관 후보를 꺾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리고서 그러면은 또 한국당이 별로 또 좋아지잖아. 그 미래통합당이. 그렇죠. 네. 그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이 홍준표 대표의 대구 선택은 김영호 공관위원장의 잘못된 감정 공천 때문이었다라고 네.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 양산이 아니라 대구를 고른 것도 좀 보수의 분열을 막고 좀 미래통합당에 최소한의 피해를 주고 싶다라는 그런 선택인 것 같고 오늘 보니까 뭐 분홍색 당 점포도 입었는데 네. 나는 아직도 당에 애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야. 뜻이죠. 네. 당원분들 보수 지지하는 분들 저를 버리지 마세요. 이제 이러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질 거라면 네. 황교안 대표는 종로에서 떨어지고 네. 홍준표 대표는 대구에서 당선되고 그러면 총선 후에 보수 우파 특히 미래통합당의 대권 구도가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홍 전 대표는 제가 볼 때 이번에 좀 자기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뭐 딴 것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게 홍준표 개인의 문제로만 보이잖아요. 대선 주자 정도 했으면은 홍준표를 왜 이러냐라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고 이러는데. 이른바 지지자가 공천 없다. 때문에 안 되지. 그러니까 거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배현진도 딱 공천 받아버리고 다 뭐 있었잖아. 낙천자 중에도 뭐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게 예를 들어서 다른 당에서 뭐 이런 식이었다면 공천 취소할 수 있다니까 이번에. 친한 게 홍준표 뭐 편들면. 안철수게 다 죽이냐 뭐 네. 누구게 다 죽이냐라는 네. 이제 반발이 일어날 만한데 그런 반발이 없어요. 아 강효상이 편들어줬다 그런 것 같은데 아닌가? 본인만 반발하고 강호상 있어요. 약간 아까 제 기사 보니까 이름 몇 명 나왔는데 홍준표 대표는 이름 없고 백승주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 곽대성 뭐 그런 건가? 그래서 더 좀 안 돼 보여요, 정말. 아니 철저하게 이게 그 계획된 거라니까요. 본인 지지자들한테도 네. 이건 나 혼자 김용호라는 사람한테 당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줘야 되니까 근데 너희들 가만히 있어. 이렇게. 공관위원장은 당선돼가지고 돌아오든 말든 간에 그때 없을 건데 집에 가고. 없지만 이제 배지 달고요. 괴롭히는 거지 이제. 자,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전 대표가 지금 올린 글에서 이 못된 협잡 공천에 관여한 사람을 나는 알고 있으며 승리한 뒤 돌아가서 용서치 않을 것. 그거 뭐 근데 김영호 까놓고 얘기해. 공관위원장? 까놓고 공관위원장?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럼. 김용호 공관위원장은 제일 원흉이고 황교안 대표? 그 황교안 대표 직접 얘기했겠어요. 박완수 대리인들이 사무총장. 있잖아요. 예.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우리 윤태곤 실장님 얘기했어요. 박완수 사무총장하고 네. 원영섭 사무부총장.
두 근데 사람. 원영섭 사무부총장도 낙천대. 공천 못 받았어요. 아 웃겨 이번 공천. 저기 손볼 사람이 하나밖에 안 남은 거네요. 그럼 어차피 낙천. 근데 원영섭 사무부총장 자기가 공관위원 아닌가요? 공관위원이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아니 왜 홍준표 대표를 양산을 왜 보내냐고 박완수랑 둘이 막 아니 그러니까 그랬다니까. 공관위원은 통상적으로 공관위원 중에 제가 공천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데 이 당이든 저 당이든. 아 공관위원은 아니고요. 그 미래통합당 당헌당규에 의하면 공관위원은 그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관위원은 아니고 사무부총장으로서 총선 실무에 관여를 한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여기서 장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드디어 맞았습니다. 와 10개 중에 하나 맞았어요. 장성철 소장님이 예상하는 족족 제가 뭐 리스트를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데 총선이 다가오니까 기운이 저한테 모이는 거예요. 일일이 열거했던 그 아픈 기억을 되살리면 예를 들어 이낙연 전 총리는 종로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출마하면 바보다. 황교안 전 대표는 종로에 안 나올 것이다. 나가도 바보다. 뭐 이런 엄청 많았는데 드디어 맞았어. 뭐가 맞았느냐? 민주당 비례당에 참여한다. 참여하죠. 야, 이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들을 때까지만 해도 설마 그러겠어? 설마 그래도 그동안 해놓은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그 무슨 고발도 하고 꼼수다 뭐 헌정 파괴 행위다 별소리 다 했는데 자기네도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될 줄은 전 사실은 예측을 못했는데 오로지 한 분이 예측을 했어요. 윤태곤 실장님도 유보적인 의견을 내놨었는데 오로지 장성철 소장께서 반드시 만든다. 그러니까 이렇게 윤태곤 실장은 확실한 예상을. 되게 논리적으로 분석을 한 거고 네. 저는 이제 감정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제가 어쩌다 맞춘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 그다음에 네.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이 한 얘기를 네. 그대로 들려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명분 없는 가짜 위성 정당을 만드는 참 나쁜 정치는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분들이 누가 미래 한국당 예. 그 비례한국당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인영 본인 대표 얘기했던데 참 나쁜 정치. 예. 예, 본인들이 상황이 원내대표.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본인들의 여태까지 약속과 원칙을 저버렸다. 이것은 정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다고 저는 말씀드려요. 이낙연 선대위원장도 어느 방송 인터뷰에 한 이 짤방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예. 네.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약간 그렇죠. 비슷했나요? 너무 똑같았어. 비슷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있겠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당을 어떻게 우리가 지지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해온 많은 얘기들과 정책과 공약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상황이 바뀌면 또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어요. 네, 사과나 반성이 없이 그냥 어물쩍 넘어간 그렇죠, 거예요. 지금, 예. 아유 저기 미래한국당 그거 만드는데 우리도 만들어야 되고 쟤네들이 20석 먹으면 우리 탄핵당한다 이런 식으로 슬쩍 넘어갔단 말이에요. 예. 자기 반성이 없는 정당도 정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장 소장님이 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던 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은 20석 젖바도 줄 수 있냐. 아무리 명분이 떨어지고 욕먹는다 하더라도 욕먹더라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했잖아. 그게 그 같은 이제 논리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논리인데 그 말을 할에 대한 이제 포장과 명분이 이제 그게 되는 뭐 단행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과하지 않았나 그런 게 있고 어쨌든 저는 같이 판단을 하지 않겠는데 이런 점은 있어요. 미래한국당은 진도가 빨리 나가놨잖아요. 예. 욕도 좀 미리 먹어놨고 그렇죠. 미리 먹어놨고. 이 되게 급해요 지금 할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에서도 뭐 공천에 말을 듣니 안 듣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거기는 직영점이잖아요. 지경점 그렇죠. 여기는 약간 연합 프랜차이즈 외주를 준 거죠. 연합 외주를. 프랜차이즈예요. 네, 연합 프랜차이즈. 실질적인 어려움이 되게 많을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요. 자, 예컨대 뭐 한 잘 되면 24호석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정의당 안 들어간다 했을 네. 때 그럼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는 민주당은 후순위 7석 그럼 앞에다 17명을 배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앞에 17명을 검증을 어떻게 되냐. 각 당에서 이제 참여하는 각 근데 당들이 좀 그렇죠. 알아서 정의당 하겠다는 정도 되는 당도 지금 네. 뭐 비례 1번이
얘네 대리 게임을 했다. 음주운전 뭐. 6번이 이제 음주운전을 네. 했다. 정의당 정도 규모가 돼. 정의당이면은 그래도 어떤 당의 역량 진보 보수를 떠나가 당의 역량이 세 번째예요. 한국에서 그렇죠. 세 번째 된 당인데 지금 각종 신생 정당들 뭐 소수 정당들의 역량으로 볼 때 그리고 그냥 모르는 사람을 내놓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문제가 빵빵 터질 수도 있다. 그럼 고스란히 그 책임을 사람들이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가겠지. 민주당한테 묻죠. 그리고 두 번째로 웃긴 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득표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앞에 사람들은 다 살아요. 뒤에 후순위에 있는 그렇지, 민주당이 낙선되는 거예요. 한번 날라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나 이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어차피 욕 먹는 건데 나는 하냐 안 하냐라면은 가치로 보고 길게 봤을 때 안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말을 하겠다. 예. 근데 한다는 거라면 앞번호 가라. 아니 까놓고 해라 그냥. 까놓고 해라. 직영점을 직영점 차려라. 차리는 게 낫고 대신에 예를 들어서 소수 정당과 시민단체에서 이 정도를 추천을 받아서 우리 좀 검증해보고 앞에다 넣겠습니다로 그래.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 이게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연합정당 그러네요. 만든다라는 게 웃긴 점이 제가 세 번째로 웃긴 점 말씀드릴게요. 그 정당법상에 보면은 3% 봉쇄 조항 있잖아요. 네. 그 3%의 정당 지지를 못 받으면은 이 당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건데 다른 정말 소수 정당 3%가 나오지 않는 정당과 시민단체들을 연합을 해가지고 비례대표 명단을 만든다? 이건 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오. 아니 3%는 사후에 대한 뭐 봉쇄이기 사후지만 때문에. 예. 그건 뭐 사후지만 어쨌든 이거는 편법이잖아요. 염치 없는 이제 양아치 짓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선거법 제가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부정하는. 거하고 연동돼서 보면 저는 법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뭐 이야기 나온 당들이 녹색당은 당에서 안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미래당, 미래당, 여성의당, 예.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 정치개혁연대 뭐 이런 것도 거기는 이제 현재 가설식으로 네. 플랫폼인 네. 거니까 그분들도 네. 이제 추천을 하겠죠. 열린당, 미래당, 여성의당 등이 이제 나름의 가치를 표방하는 것이 있고 애를 써오신 것들은 알겠는데 과연 그 당들의 이제 역량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역량들을 보증되느냐. 위험하다. 예. 검증이 어렵다. 그러니까 왜 이런 누더기 이상한 선거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자기네들도 힘들어하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21대 국회가 개원되면은요 그냥 이런 지저분한 누더기 선거법 폐지하고 다시 한번 선거법 개정안에 근데 선거법 개정 논의는 저는 빨리 시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말도 또 안 되는 21대 끝에 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게 아니라 빨리 좀 이런 선거법 논의를 이런 선거법을 왜 만들었냐는데 이인영 원내대표가 마포의 밥집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공수처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그러니까 이런 정당을 어떻게 우리의 집권 여당으로 인정할 수 있냐고요. 저는 참 정말 분노를 느낍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그렇다고 제가 미래통합당 편 아닙니다. 정당 편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갑자기 생각해요. 또 실드를 치고. 가치적인 문제로 인한 마이너스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네. 둘 다 하기 때문에 뭐 좀 이제 면목이 상하는 건 있지만은 저쪽도 하는데 근데 아까 제가 더 좀 위험하게 보는 거는 아까 그런 실무적인 부분의 것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 때문에 민주당에 실망해가지고 진보 유권자들이 막 니들이 왜 말을 바꿔? 전 그런 건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거로 봐요. 어쨌든 민주당 네. 지지자들은 지지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리고 오죽하면 네. 이러냐라는 것도 꽤 있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현실적인 실무적인 부분은 좀 리스크가 보여요. 지금 맞습니다. 당원 투표를 하고 있는데 아마 뭐 가결이 나겠죠. 아, 그럼요. 될 겁니다. 어쨌든 뭐 결과 정해놓고 하는 투표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비례연합당을 만들어서 뭐 그래 뭐 누가 들어갔든 공천이 어떻게 됐든 뭐 무슨 우여곡절 끝에 한 24석 정도가 당선이 됐어요. 그럼 그 당은 어떻게 됩니까? 그 녹색당 아니, 뭐 이런 다 그러니까요. 대본에서 다 해체 예를 들어서 제명해가지고 각 당으로 찢어줘요. 자 아니 제가 좀 이야기해 볼게요. 네. 녹색당하고 미래당은 자기들 가치가 있어요. 네. 근데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한 몸이다. 더 네. 문재인과 노무현의 가치를 구현하겠다라고 네. 손혜원, 정봉주 두 사람이 말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당선된 다음에 아니 우리 그냥 눌러 앉을래 맞아. 라고 하면은 뭐 그거 어쩔 어떡할 거야.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 그냥 독립된 당 할래. 아니 독립된 당이 아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아 그렇죠. 그 독립된당 할래도 있는 거고 네, 그럴 수 있는 민주당으로 입당하겠다. 그럴 수도 봐달라. 있는 거고. 예. 보십시오. 형식적으로 그 당은 되자마자 셀프 제명 절차를 거칠 겁니다. 제명을 그 해야만이 민생당에서 한 것처럼. 배지를 유지한 그럼 상황에서 이제 그다음 각자 돌아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거기도 나는 민주당으로 갈래요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걸요. 난 녹색당으로 입후보한 건데 예. 아니 그 녹색당은 뭐 녹색당은 어쨌든 간에 가겠지만은 예를 뭐, 들어서 예를 예. 들어서 자 어쨌든 좀 굉장히 복잡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도대체 내가 이 비례통합당을 지지하면 도대체 누가 당선이 되는 건지 그것도 불확실하고. 그 제가 대략 그 리얼미터 그냥 그 엊그저께 나온 걸로 설명해 드릴게요. 단순하게 그냥 여러 복잡한 거 제외하고 대략 40%의 지지율을 민주당이 이번에 정당 득표로 가져가면 예. 20석 내외의 비례대표 의석을 얻고요. 예. 30% 정도의 정당 득표를 가지면 15석 내외의 비례 의석을 갖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딴 거 그냥 계산하면 너무 복잡해요. 예. 네. 이상입니다. 옛날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 선거법을 개정한 이유가 취지가 없어. 전혀 없는 거죠. 없어요. 전혀 없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선거 구도 자체가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양자 구도에서 이 대진표가 서서히 완성이 돼가고 있는데 네. 다자 구도로 지금 변화될 조짐이 좀 보이네요. 지금 예. 특정 지역에만 서울 그런 거 종로에 아니겠습니까? 손학규 전 대표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나올까? 근데 이런 소리 나와요. 난안 나올 것 저는 같은데. 네이버라고 봐요. 거기가 민생당이 음. 그 호남계 민주평화당하고 이제 이쪽 계열하고 손학규 계열하고가 섞여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손학규 계열이 돈은 많이 가지고 갔죠. 근데 그렇죠. 현역 의원은 이제 민생 호남계가 훨씬 많은데 네. 이제 이분들의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 등판에 나온 거는 거기 이제 김정화 대표라고 손학규계의 지금 공동 대표인데 있어. 손학규, 독설. 박지원, 네. 천정배 다 같이 수도권으로 나와라. 네. 그리고 비례대표 한 번 한 사람은 비례대표 하지 마라. 네. 였어요. 근데 그 민생당의 공동대표 중에 박주연 대표는 국민의당계 비례대표였어요. 네. 비례대표를 한 번 더 하고 싶어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런 제안을 두냐라고 이제 말들이 이제 있는 거고 또 거기서 일부 사람들은 호남계들은 저쪽 그 통합 비례당 여권이 만들면은 우리 거기 우리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이것도 한 오보 같아요. 잘못 손학규 전 대표 같은 네. 제가 손학규 전 대표라도 종로엔 잘 안 나올 것 그러니까 같아요. 누군가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냥 한마디 던진 걸 갖고 압박용. 당선 가능성이 별로 뭘 없어. 압박해. 아니 그러니까 뭘 압박을 천정배, 박지원 이런. 아 압박. 너희들도 이렇게 이제 해라. 자, 그러네요. 이정현 의원은 지금 종로에서 나온다고 했다가 다시 영등포 을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요? 이정현 의원은 네. 출마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음. 정계 은퇴해야 될 사람이라고 정말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뭐 누구나 다 피선거권 있는 건데.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네.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정현 의원이 지금 무슨 가치를 말을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저는 새누리당으로 돌아가 보면요. 참 웃겼던 게 네. 2016년에 그 총선에서 철퇴를 맞았지 않습니까? 철퇴. 그래도 120석이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122석. 122석이었어요. 그러니까 40%는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여당이 그럼 우리가 이제 확 바뀌어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정현 의원이 들고 나온 가치가 이럴 때일수록 똘똘 뭉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친박들이 박근혜 복심인 이정현을 민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 쇄신의 기회를 저버려가지고 그 탄핵으로 굴러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정현 의원은 저는 개인의 그 어떤 진정성과 그런 거는 인정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네. 이정현 의원은 그랬던 사람인데 진정성 없어 이제. 아니 그러니까 진정성.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뭔 이야기를 하는 건지. 하여튼 뭐 거기선 미래통합당에서 박용찬 MBC 기자 출신.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러잖아요. 고향에 한 번 더 나가면 또 몰라. 아니 이정현 종로를 내가 황교안 대표한테 양보했으니까 네. 영등포을은 나에게 양보해라. 근데 영등포을에 자기가 살지도 않고 거기 그러니까. 지역구도 아니고 네. 갑자기 영등포를 가가지고 자기한테 양보라는 게 너무 웃겨요. 저. 약간 박용찬 후보 입장에서는 생뚱없어. 황당할 것 같아요. 너무 황당하죠 이거는. 왜 영등포일까 근데? 아니 뭐 영등포가 좀 국회에 뭐 가까워서 국회에서 가깝고 네. 사실은 출퇴근이 굉장히 좋잖아요. 거기서 사무실 놔두면 국회에서 잠깐 보내다 와서 낮잠 자고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진정성 보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그냥 불출마 선언하고 정계 은퇴하고 네. 박근혜 대통령 저거에 내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 네. 그렇게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순천 가서 그냥 그 지역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순천에는 지금 여당 배경을 갖고 가서 지금 당선되는 분이 야당. 아니잖아요. 야당. 야당 배경을 갖고 아닌데 한 그 표라도 어려운 뭐 호남 나오겠죠. 지역에 그렇죠. 원래 나는 굉장히 나의 이변이었죠. 진정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출마를 계속하겠다. 내 지역구 지키겠다. 그거는 괜찮겠다. 그게 말이 맞지. 네. 어디 영등포구에 출마한다고 그래? 난 진짜 너무 이상해졌어요. 지더라도 거기서 지면 그래도 명분은 있다. 아 그럼요. 네. 전라도에 가서 결국에 지금 순천 떠나온 거는 자기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도망온 거 아니냐. 그럼 근데 이건 여기 가면 맞잖아요. 되나? 안 되는데 음. 본인의 진정성을 보여줘라. 정치인에게 아니 진정성이 영등포 올 가면 되는 것도 안 아닌데 되죠, 왜 여기도. 나왔을까? 어쨌든 그러니까 뭐 물어보고 굉장히 싶다. 좀 모양새가 이상해.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정현 말고도 뭐 이제 공천 탈락에 불만 품고 무소속 나오는 후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민병두 의원도 지금 무소속 나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민명도 의원은 제의를 이렇게 해놓은 상황이니까 네. 거기에 대한 결론이 아직은 안 났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근데 민병두 의원은 좀 황당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 자기 미투 의혹에 걸려가지고 나 의원직 사퇴. 무혐의 처리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의원직 사퇴할 거야 그랬더니 당 지도부에서 야 괜찮아. 너 그냥 제발 의원직 사퇴를 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는데 공천을 갑자기 안 줘? 이번에 미투했다고 공천을 안 줘. 그러니까 참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컷오프인데 경남 김해 김정호 의원이라고 옛날에 공항 갑질 뭐 이렇게 그렇죠, 했었던 그렇죠. 그분은 컷오프 내가 누군지 몰라. 네. 그분 아니에요. 네. 그분은 컷오프 됐는데 음. 최고위에 살았어요. 음. 그런 이야기도 하지. 그분은 백그라운드가 음. 되거든. 누군데? 그래, 동하지킴이에요. 김정호 의원이. 아. 민병도 의원이 어느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울타리가 없어서. 그런 얘기했어요. 네. 총선 우리 숫자 전망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총선 숫자? 네. 그러면 장 소장님의 그 장스트라다무스 예언을 다시 한번 맞을 것을 기대하고 네. 한번 해보시죠. 네. 저는 대략 145개 대 130개 정도. 145가 미래통합당. 미래, 네, 민주당이 한 130개 정도. 민주 130. 의외로 음. 수도권에서 미래통합당이 선전할 것이다. 2016년 2016년 그때 선거 때 수도권 123개 지역구 중에서 네. 미래통합당이 가져간 게 그때 새누리당이죠. 가져간 네. 게 38석인데 거의 한 60석에 가깝게 좀 한 오. 20석 정도는 더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정의당은요? 정의당? 네. 정의당은 10석 안 돼요. 그 10% 지지율 얻으면은요. 대략 7, 8개에다가 지역구에서는 심상정 대표도 이번에 떨어질 거기 때문에 대략 7개가 맥시멈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나머지는 무소속? 무소속이죠. 야, 145대 130 대 7. 저는 이렇게. 아직 전망하지 이거 않겠습니다. 매직을 써야 되는데. 전망해야지 왜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들어. 이거 잘 확대하면 보입니다. 그럼 나 이거 편집해줘요. 나 안 할래. 나 안 해. 편집해줘요. 저는 갖고 있어요. 나중에 전망할게요. 나중에. 써놨으니까 그다 사인해 주세요. 미래통합당 145, 민주당 130, 정의당 7. 예. 장성철 사인 받았습니다. 예.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저희가 매직이 없어가지고 잘 확대해서 이게 HD로 이게요. 보입니다. 예. 형님이란다. 장호 형님 제가 대표 방송할 때 쓸 팁을 하나 거예요. 드릴게요. 네. 매주 다른 전망을 해. 네. 하나 맞을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로 이렇게. 인디안 기우제식 네. 전망. 제가 그런 이야기 맞을 들은 때까지 적이 있는데 전망한다. 어떤 역술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네. 블로그 같은 데다가 네. 글을 몇 개를 또 넣는 거야. 어떤 거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그렇죠, 일이 그렇죠. 터지잖아. 그 그럼 앞에 거 삭제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 맞춘 거만 남겨 놓는다는 거예요. 예. 좋은 방법인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 소장님의 이 민주당 비례 전문 정당 참여 이 부분에 처음으로 맞은 것을 경축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변사옥 장성철입니다. 태곤입니다. 목이 고맙습니다. 걸렸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